어느 날 밤 나는 혼자 극장에 가게 됐다. 뭘 볼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영화를 선택했다. 그런데 막상 극장에 들어서니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선택을 잘못했나 싶었지만 그래도 보기로 하고 자리로 향했다. 그런데 맨 뒷자리에 누군가 있었다. 잠깐 꺼림직한 생각이 들었으나 일단 그런 마음을 뒤로하고 자리에 앉았다. 얼마 후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디트가 올라왔다. 슬슬 집에 가볼까? 라고 생각한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려고 몸을 움직였다. 문득 아까 누군가 있던 곳을 바라보니 그 사람도 아직 그대로 앉아있었다. 이미 엔딩 크레디트도 거의 올라갔고 딱히 쿠키 영상도 없는 영화였기에 나는 조금 의아하게 생각했다. 그 후 그대로 출구 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다가 문득 뒤를 돌아봤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새 한 줄 앞으로 이동해 있었다. 아까는 저 뒷자리였던 것 같은데? 내가 착각했나? 라고 생각하며 나는 다시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러다가 뭔가 싸한 기분이 들어 다시 돌아보니 그 사람이 자리를 또 한 칸 앞으로 이동해 있었다. 맨 뒷줄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가까워지니 실루엣이 보였다. 순간 소름 끼친 나는 좀 더 빠른 걸음으로 출구로 향했다. 출구에 거의 도달한 나는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슬쩍 봤는데 그 사람이 바로 뒤에까지 와 있었다. 아까부터 극장 스크린을 보고 있던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1년) 전 그는 병으로 아내를 잃었다. 그녀를 잃기 전 짧은 여행을 떠났다. 이미 병이 깊었던 아내와 모처럼 떠난 짧은 여행이 그녀와 보낸 마지막 추억이 되었다. 그렇게 슬픔에 빠져 살아가던 어느 날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다. 믿기 어려웠지만 그는 편지를 뜯었다. 편지에는 아내가 마지막 여행지에서 그를 기다린다고 쓰여 있었다.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손으로 장례까지 치른 그녀에게 이런 편지가 오다니. 그런데 정말로 편지를 보낸 곳이 아내와 마지막으로 묵었던 호텔로 되어 있었다. 그는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바로 그곳으로 출발했다. 가는 동안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호텔에 도착하니 마치 오랫동안 버려진 것처럼 황폐해져 있었다. 그는 의아해했지만 그럴 겨를이 없었다. 대체 누가 이런 편지를 보내는지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우선 아내와 묵었던 방부터 가보기로 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극도로 긴장했지만 막상 아무도 없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자 그는 맥이 풀렸다. 그럴 리가 없지. 그가 실망하며 돌아서려는 찰나 그의 눈앞에 누군가 서 있었다. 거기엔 1년 전 죽은 아내가 서 있었다. 그녀는 분명 죽었는데? 아내와의 재회도 잠시. 그는 아내임을 확인하고는 그대로 방 창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해석. 사실 그는 아내가 병을 얻은 후 모든 것을 제쳐놓고 10년 동안 간병해 왔다. 그는 점차 병마에 무너지는 아내를 참아볼 수 없었고
결국 그녀를 살해하기에 이른다. 그 후 심한 죄책감으로 헛것을 보게 되고 종국에는 자신이 그녀를 죽였다는 사실조차 스스로 머릿속에서 봉인하기에 이른다. 그러다가 망상이 더욱 심해져 죽은 아내에게서 편지가 왔다고 착각하게 되고 실제로 10년 전 마지막으로 묵었던 호텔에 가기에 이른다. 이미 망해버린 호텔 방에서 어느 순간 망상으로 그녀를 보게 되고 그녀를 본 순간 그리움도 잠시 자기 손으로 그녀를 죽인 기억이 되살아나자 그는 곧바로 자살을 택한 것이었다. 한 여대생이 중년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뭔가 쓸쓸해 보였지만 꽤 미남이었고 재력도 많았다. 그런데 그는 사실 아내를 잃고 상실감에 빠진 사람이었다. 여대생은 그런 모습에 오히려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다. 마침내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다. 둘은 교회에 자리한 남자의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일이 계속 일어났다. 한밤중에 웬 쇠막대를 들고 다니며 고성방가를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그녀의 물건이 어질러져 있거나 간발의 차이로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그중 가장 이상한 것은 새로 들어온 가정부였다. 가정부는 그녀에게 지나치게 친절했고 너무 친절한 것이 오히려 괴이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이 모든 일이 가정부가 꾸민 일임을 알게 된다. 실은 그 가정부는 남자의 전처 생모였던 것이다. 그녀는 정신병을 앓고 있어 딸을 챙길 수 없었고 뒤늦게 딸을 찾아보니 재력과 남편과 잘 살고 있어 안심하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죽고 다른 여자가 새댁으로 온 것을 알게 되자 그만 정신줄을 놓고 둘을 죽이려던 것이었다. 결국 그녀의 신고로 가정부는 경찰에 잡혀갔고 이것으로 소동은 끝이 났다. 한가로운 어느 날 아이를 임신한 그녀는 집 마당에서 남편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전에 본 쇠막대를 든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녀는 놀라며 그 남자에게 대체 그 쇠막대는 뭐냐고 물었다. 남자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옛날에 사장님이 이걸로 부인을 때렸어요. 경기도 모초에서 여고생 4명이 납치 감금을 당했다. 용의자는 엔젤클럽이라는 불법 미성년자 성매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김모씨. 당시 그는 이미 성매매 알선으로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중인 인물이었다. 그의 수법은 주로 SNS를 이용해 고수익 알바로 광고하여 여고생들을 꼬드기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간단한 청소만으로 큰 돈을 줘서 경계심을 줄이고 얼굴을 익히면 친구들을 더 불러오게끔 구슬리는 식이었다. 이후에는 나체 사진이나 착용한 속옷을 거액에 사들이거나 영상 촬영도 했다. 그리고 친구들을 데려온 여학생들에겐 금전적으로 보상했다. 그렇게 큰 수익을 축적하며 비밀리에 범행을 이어온 그가 4명의 여고생을 납치 감금한 것이다. 그러나 납치당한 당일 여고생들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고 이틀 뒤 매스컴에 이 사건이 보도된다. 김 씨는 전과 때문에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이에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간다. 그런데 감금 중이던 여학생들이 극적으로 탈출하게 되고 탈출 도중 이미 숨을 거둔 김 씨를 발견해 신고한다.
그는 경찰 수사망에 좁혀오자 자살한 듯 보였다. 이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 했다. 얼마 후 누군가 언론사에 충격적인 제보를 한다. 여고생들이 피해자이자 가해자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친구들을 꼬드겨 엔젤클럽으로 끌어들이는 알선법이라는 것이다. 용의자 김씨의 죽음도 석연치 않은 것이 당시 그는 이미 상당한 재력을 축적한 상태였고 애초에 굳이 여고생들을 납치할 이유가 없었다. 더군다나 이미 전과가 있던 사람이 단지 두 번째 체포당할 것 때문에 자살했을지 의문이었다. 납치 강도만 없었다면 여고생들과 늘 해오던 영업이었을 텐데 상황이 극단적으로 변한 것이었다. 한간에는 그의 고객 리스트가 2천여 명이 넘고 그 중에는 고위 관료나 힘있는 정치인도 있다는 설도 있었다. 얼마간 언론에서 이 고객 리스트에 대해 떠들어댔고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으나 수사 도중 고객 명단이 전부 가명이라 더는 수사가 불가능하다며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 후 어느샌가 매스미디어의 보도도 뜸해졌다. 과연 2천여 명에 달하는 고객 리스트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여고생 4명을 납치 감금한 김씨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엔젤클럽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오늘 회식이 있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신 나는 겨우 집에 귀가했다. 방에 들어와 곧바로 골아 떨어져서 정신없이 잠든 지 얼마나 됐을까. 갑자기 귀에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정확히 들리진 않고 남녀 구별만 될 정도였다. 방문 밖에서 동생이 소리쳤다. 오빠, 라디오 좀 꺼. 시끄러워. 알았어. 나는 잠결에 대답하고 이내 잠들어 버렸다. 그런데 얼마 후 라디오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그러자 동생이 또 소리쳤다. 오빠, 나 라디오 좀 끄고 자라니까? 알았다고! 이번엔 나도 좀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다. 조금 후 또다시 라디오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동생도 화가 난 듯 말했다. 아씨 오빠, 나 라디오 좀 끄라고 몇 번을 말해? 그제야 잠이 깨서 몸을 일으키려는데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것이 있었다. 우리 집엔 라디오가 없는데? 난 남동생밖에 없고. 그때 누군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오빠, 그렇게 라디오 좀 끄라니까. 난 그대로 기절했다.